이등병 아들 면회 왔다가 구타 현장을 목격한 엄마. 아줌마 니녀는 뭐하는 년인데 관여하냐? 네 아들은 쳐 맞아도 된다는 쌍욕을 듣고 차에서 3스타 계급장을 꺼내 그들을 개박살 내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살을 애는 바람이었다. 강원도 인제. 대한민국 지도에서 한겨울을 떼어내어 그대로 박아 넣은 것 같은 땅. 그곳에서도 가장 혹독한 기운이 몰아치는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의 겨울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병사들의 살갗을 파고들고 전투와 밑창을 뚫고 뼈를 울렸다. 한겨울 이병은 뻣뻣하게 언 손으로 낡은 K2 소총의 총열 덮개를 고쳐주었다. 방한 장갑을 꼈음에도 쇠붙이에 냉기는 손가락 마디마디를 아릴 정도로 파고들었다.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이제 겨우 3주. 지옥 같던 신병 교육대를 수료하고 이제 진짜 군인이다라는 어설픈 각오를 다지기도 전에 그는 인제의 겨울과 내무반의 겨울 두 개의 혹한에 갇혀버렸다. 정신 안 차려? 이등병. 그의 바로 옆 조금 더 두꺼운 방한 피복을 껴입은 마태식 상병이 귀찮다는 듯 으르렁거렸다. 한겨울의 맞선임이었다. 눈알 똑바로 안 굴려? 저기 산등성이 너머에 저기 지금 내 대가리 노리고 있는데 그렇게 멍하니 서 있을 거야? 패급 새끼. 한겨울은 입술을 깨물고 아닙니다. 라고 외쳤다. 입에서 터져나온 하얀 입김이 맹렬한 바람에 휩쓸려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지금 이등병의 자세가 안 되어 있잖아. 우리 땐 말이야. 이등병은 눈만 깜빡여도 선임한테 보고했어. 눈 깜빡여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마태식은 재미있다는 듯 킬킬거렸다. 그의 유일한 낙은 갓 전입 온 신병 그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느리고 어딘가 그늘져 보이는 한겨울을 지도하는 것이었다. 한겨울은 그저 참았다. 그는 참는 것에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의 삶은 거대한 성체 같았다. 그 성의 주인은 그의 어머니, 대한민국 육군의 전설적인 여장군 차수련이었다. 늘 별 견장을 단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가정집의 다정한 음성이 아닌 수천 명의 군중을 압도하는 지휘관의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나약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군인의 아들은 군인처럼 커야 한다. 그 말은 한겨울의 유년기를 지배했다. 그래서 그는 입대 영장을 받았을 때 굳이 육군 본부 인사사령관인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녀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녀의 명성에 나약한 아들이라는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가장 험한 곳을 택했다. 강원도 인제 12사단. 여기서 조용히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저 그림자처럼 복무를 마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바람을 비웃었다. 그날 밤 모든 일과가 끝나고 점호 시간마저 지난 깊은 밤. 생활관 전체가 고단한 숨소리로 가득 찼을 때 한겨울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정해진 순서처럼 생활관 구석에 청소 도구함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마태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늦네 한겨울 이병. 선임이 부르는데 빠릿빠릿하게 못 움직여.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 생활 끝나? 마태식은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다. 좁은 공간의 매캐한 연기와 한겨울의 공포가 뒤섞였다. 너 오늘 위병소 근무 때 왜 그렇게 멍 때렸어? 내가 너 때문에 소대장님한테 욕먹을 뻔했잖아. 생각할 것이 있었습니다. 생각? 마태식의 눈이 번뜩였다. 이등병 새끼가 군대에서 생각을 한다고. 너 미쳤어? 이등병은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알겠어? 마태식의 손이 한겨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가 하도 굶떠서 내가 특별히 겨울이 맞춤 지도를 좀 해야겠다. 너 같은 새끼는 조업해야 정신을 차려. 그는 한겨울을 벽으로 밀쳤다. 엎드려. 한겨울은 반사적으로 바닥에 엎드렸다. 그 순간 마태식의 군홧발이 그의 허벅지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악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았다. 너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나약하게 키워서 군대 보냈어? 무슨 장관님 아들이라도 되냐? 대답해. 한겨울은 피맛이 감도는 입술을 달싹였다. 아니, 십니다. 아니면 이등병답게 행동해. 내일 너 위병소 근무지. 내일은 내가 특별히 너랑 같이 서준다. 탁 하사님이랑 같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해라. 마태식은 마지막으로 한겨울의 등을 한 번 더 걷어차고는 청소 도구함을 나갔다. 바닥에 쓰러진 한겨울은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멍든 다리의 고통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철의 연꽃이라 불리는 그녀. 그녀는 지금쯤 서울의 거대한 집무실에서 이 나라 군의 인사를 총괄하고 있을 터였다. 어머니, 저는 그냥 버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절뚝이며 자신의 관물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내일 입을 전투복을 각 잡듯 만지며 인재의 지독한 밤을 또 하루 견뎌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인 서울 용산의 육군본부.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위험 있는 건물에 자리한 육군 인사사령부. 사령관실의 거대한 집무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 서류들은 누군가의 진급, 누군가의 보직, 그리고 누군가의 군 생활 전체를 결정짓는 그야말로 인사라는 이름의 권력이었다. 그 서류의 산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대한민국 육군 중장 차수련. 그녀의 별명은 강철의 연꽃이었다. 전장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우아하지만 그 속은 강철보다 단단하고 얼음보다 차가웠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유리 천장과 맞닥뜨려야 했지만 그녀는 실력 하나로 그것들을 모두 깨부수고 이 자리까지 올랐다. 전군 장교와 부사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그녀의 펜 끝에서 수많은 장성들의 운명이 엇갈렸다. 사령관님, 3군 단장 건입니다. 사위가 되는 박소령의 수도권 근무지 이동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다. 차수련은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말했다. 반려. 원칙대로. 다음. 하지만 3군 단장님의 체면이. 차수련의 날카로운 눈이 부관을 향했다. 김소령. 내 방에서 체면이라는 단어는 금지일 텐데. 원칙에 어긋나는 청탁은 그게 누구든 용납하지 않아. 그게 3군 단장이든 참모총장이든. 내보내. 부관은 황급히 경례를 붙이고 물러났다. 사무실에 다시 혼자 남은 차수련은 굳은 어깨를 풀며 잠시 펜을 놓았다. 그녀의 강철 같은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부드럽게 풀렸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디지털 액자로 향했다. 액자 속에는 앳된 얼굴의 소년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몇 년 전 유일한 휴일에 겨우 시간을 내어 함께 갔던 유원지에서 찍은 사진. 그녀의 아들 한겨울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군 생활을 버텼다. 하지만 그녀가 아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늘각 잡힌 군복과 엄격한 훈계뿐이었다. 겨울이 신병교육대 수료식에도 가지 못했다. 하필 그날 국회 국방위 일정이 잡혔다. 아들은 괜찮다고 전화로 덤덤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그 덤덤함 뒤에 숨겨진 아들의 실망감을. 그녀는 문득 달력을 보았다. 오늘
오늘이 아니면 당분간 또 시간을 내기 어려울 터였다. 아들이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은 강원도 인제 12사단.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험한 곳 중 하나였다. 인사사령관이 전방 부대 시찰 한 번 못 가겠나. 스스로에게 그런 변명을 대며 그녀는 인터폰을 들었다. 운전병 대기시켜. 삼성 세단으로. 목적지는 강원도 인제. 부관의 놀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사령관님, 지금 예고 없이 가시면 3군단과 12사단에서 시찰 겸 가는 거야. 조용히. 내 아들 얼굴이나 멀리서 한번 보고 올 테니. 사령관이 아니라 어미로서.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검은색 3스타 세단은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빠져나와 차가운 겨울 공기가 감도는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글리밍 빛나는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거칠고 장엄한 태백의 산맥이 눈앞에 펼쳐졌다. 차수련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얼어붙은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금 인사사령관 차수련 중장으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한겨울의 어머니 차수련으로 가는 것일까? 그녀는 아들이 부디 씩씩하게, 그저 평범하게 군 생활을 잘 해내고 있기를 바랐다. 그녀의 존재가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그저 그것 하나만을 간절히 바랐다. 차가 인제 표지판을 지나 12사단 예하부대로 향하는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녀는 운전병에게 말했다. 저기 위병소까지만 간다. 정차하고 나는 내리지 않을 거야. 그냥 분위기만 보고 돌아오지.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평범한 군대의 모습도 아니었다. 12사단 예하 연대 위병소. 을지부대라는 늠름한 간판이 무색하게, 그곳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탁했다. 한겨울 이병은 위병소 초병 근무 중이었다. 방탄 헬멧 아래로 땀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려 턱 밑에서 고드름이 될 지경이었다. 그의 옆에는 마태식 상병이, 그리고 위병소 안쪽 따뜻한 난로 앞에는 부사관인 탁인범 하사가 앉아 있었다. 탁인범 하사는 부소대장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부대원들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의 스마트폰 액정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 부대에서 유명한 존재였다. 그의 아버지가 국방부 군수관리실의 고위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대대장조차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아, 심심해 뒤지겠네. 탁 하사가 크게 하품을 하며 마태식에게 눈짓했다. 마 상병. 저기 새로운 패급.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어제 내가 너한테 교육 잘 시키라고 했을 텐데. 마태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웃었다. 탁 하사님.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마태식은 위병소 밖으로 나가 한겨울의 앞에 섰다. 야, 한겨울. 너 지금 복장 불량이야. 턱근. 턱근이 왜 그 모양이야? 똑바로. 매었습니다. 이 새끼가 말이 짧네. 선임이 지적하면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고쳐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마태식은 한겨울의 방탄 헬멧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쳤다. 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한겨울의 고개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때였다. 육군 표식이 선명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위병소 앞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왔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 위압감만은 숨길 수 없었다. 탁인범 하사가 귀찮다는 듯이 밖으로 나왔다. 뭐야? 면회 시간 아닌데. 마 상병 가서 뭔지 알아보고 쫓아버려. 마태식은 신이 나서 세단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세단의 뒷문이 열리고 단정한 검은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내렸다. 차수련이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린 이유는 단 하나였다. 차창 너머로 너무나도 익숙한 그녀의 아들 한겨울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헬멧을 누군가 방금 거칠게 후려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아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도 전에 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한겨울이 자신을 보고 당황한 것을 눈치챈 마태식이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이 한겨울을 발로 걷어찼다. 이 새끼가 근무 중에 어딜 봐. 똑바로 안 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한겨울이 비틀거리며 무너졌다. 그의 정강이 전투복 위로 선명한 전투화 자국이 찍혔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차수련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갈라져 나왔다. 마태식과 탁인범은 갑자기 나타나 고함을 지르는 중년 여성의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탁인범 비웃으며 아줌마. 여긴 군사통제구역입니다. 민간인 출입 금지. 면회 시간이 아니니 당장 돌아가시죠. 차수련 아들의 멍든 얼굴과 절뚝이는 다리를 보며 당신들 소속과 계급이 뭐지? 당장 이 병사에게서 떨어져. 이건 명백한 구타야. 마태식 낄낄거리며 뭐야, 이 찐따 엄마였어. 아줌마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지. 이 새끼가 하도 굼떠서 우리가 대신 참교육 시키는 중이었잖아. 차수련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교육? 당신들 지휘관을 당장. 탁인범 그녀의 말을 거칠게 잘랐다. 아이 씨발. 뭐 하는 년이야 진짜. 보자 하니까. 아줌마가 군대를 알기나 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소리를 질러. 그리고 탁인범이 한겨울을 손가락질하며 차수련의 눈앞에서 소리쳤다. 네 아들 원래 처맞을만 했어. 이런 새끼는 조업해야 정신 차린다고. 당장 안 꺼져? 헌병 부르기 전에.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차수련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어머니의 분노와 걱정으로 붉어졌던 얼굴이 지독한 모욕과 아들의 고통 앞에서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하얀 얼굴은 강철보다 차가운 분노로 푸르게 변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얼어붙어 있던 운전병이 정신을 차렸다. 그는 비상 상황임을 직감하고 트렁크에서 접혀있던 그것을 꺼내 세단의 앞쪽 팬더에 꽂았다. 촥! 인제의 칼바람 속에서 붉은색 테두리가 둘러진 깃발이 펼쳐졌다. 그 위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세 개의 별 삼성 장군기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동시에 운전병은 차수련의 장군 정모 모자를 들고 그녀에게 달려왔다. 탁인범과 마태식은 여전히 낄낄거리고 있었다. 뭐야, 저 깃발은. 무슨. 차수련은 천천히 운전병이 내민 모자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에 썼다. 모자의 챙에 달린 은빛 무궁화가 겨울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이제 그들은 아줌마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3스타. 탁인범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마태식의 눈은 초점을 잃고 깃발과 차수련의 모자를 번갈아 보며 경련을 일으켰다. 차수련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병소 전체를, 아니, 인제의 산 전체를 울리는 듯 했다. 하사 탁인범 상병 마태식. 성. 두 사람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갈라져 나왔다. 마태식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텼다. 방금 나를 뭐하는 년이라고 했나. 그리고 내 아들이 처맞을만 했다고. 사령관님. 그게 아니, 저희는. 탁인범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바닥에 엎드려 빌 기세였다. 나 육군 인사사령관 차수련 중장이다. 차수련은 두 사람을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지금 이 순간부로 위병소 근무자 하사 탁인범, 상병 마태식을 초병 폭행 및 지휘관 모욕, 상관 모독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그녀는 자신의 운전병에게 명령했다.
당장 12사단장 아니 3군단장에게 직통 연결해. 5분 내로 이곳 위병소로 오라고 해. 그리고 헌병대 당장 출동시키라고. 그녀는 얼어붙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아들 한겨울에게 다가갔다. 아들의 눈에는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등장으로 인해 자신의 군 생활이 완벽하게 끝장났다는 절망과 수치심이 가득했다. 차수련은 아들의 뺨에 묻은 눈물 자국을 차가운 손으로 쓸어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 아들이다. 그 한마디에 위병소의 겨울은 그야말로 완벽한 지옥으로 변했다. 나 육군 인사사령관 차수련 중장이다. 그 말이 인재에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던 순간 시간은 문자 그대로 정지했다. 탁인범 하사와 마태식 상병의 귀에는 더 이상 혹한의 바람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던 훈련장의 포성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뇌가 중장, 인사사령관이라는 단어를 조합해내는 데는 지옥처럼 긴 몇 초가 걸렸다. 인사사령관. 육군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의 진급, 보직, 징계, 포상을 총괄하는 자리. 별들의 무덤이자 요람. 그 실권은 야전 군단장 며칠 합친 것보다 무겁다고 알려져 있었다. 령관님. 마태식 상병의 입에서 거품 섞인 신음이 새어나왔다. 뭐하는 년 네 아들 처 맞을만 했어 라고 외쳤던 대상이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어쩌면 남은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지워버릴 수 있는 권력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아니,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탁인범 하사는 그나마 버텼다. 아니, 버티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국방부 고위직 아버지라는 동아줄을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령관님이신 줄은. 저희가 근무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 근무에 충실해? 차수련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군화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탁인범의 심장을 긁는 것 같았다. 병사의 정강이를 군홧발로 짓이기고 처맞을만 했다고 모욕하는 것이 너희의 충실한 근무인가? 그렇다면 12사단은 아니 3군단은 오늘부로 해체되어야 마땅하겠군.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도도 실려 있지 않았다. 김소령. 차수련이 자신의 운전병 부관을 불렀다. 지금 즉시 12사단 헌병대 아니 3군단 헌병단장을 직통으로 연결해. 인사사령관 명령이다. 현 시간부로 12사단 55연대 위병소의 지휘권을 내가 인수한다. 그리고 이 2명, 그녀가 흑빛이 된 탁인범과 마태식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하사 탁인범, 상병 마태식, 초병 폭행, 상관 모독, 지휘관 모욕, 내란 예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군법을 동원해 현행범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전해. 내 허락 없이는 변호사 접견도 불허한다고. 사령관님, 억울합니다. 오해입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탁인범이 절규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다. 닥쳐라. 차수련의 그 한마디에 탁인범은 숨이 막힌 듯 입을 닫았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서부터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는 1스타 성판별 1개, 지휘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위병소 앞에 섰다. 12사단 참모장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2스타 성판을 단 지휘 차량이 미끄러지듯 멈췄다. 사단장 소장 이강철. 사령관님께 보고드립니다. 육군 소장. 일개 사단의 왕. 그 험하다는 12사단을 지휘하는 야전의 호랑이 이강철 사단장이 모자도 비뚤어지게 쓴 채 차에서 거의 굴러나오다시피 하여 차수련에게 경례를 붙였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인사사령관의 예고 없는 방문.
그것만으로도 재앙인데 그 방문지가 사단 사령부가 아닌 최전방 위병소였고 그곳에서 구타 현장을 목격당했다는 것은 이강철 소장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강철 소장. 차수련은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싸늘하게 말했다. 그대에게는 보고를 받을 생각 없어. 그대의 사단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보고를 하겠다는 건가? 사령관님, 황공합니다. 제가 지휘를 잘못한. 사단장. 차수련이 말을 끊었다. 지금부터 이 상황은 자네의 지휘 범위를 벗어났어. 3군단장에게는 연락이 갔나? 예. 지금. 오고 계신다고. 됐고. 저기 내 아들이 있네. 차수련이 한겨울을 가리켰다. 이강철 사단장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내 아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의무대로 후송시키게. 그리고 자네 사단 의무실장에게 똑똑히 전해. 내 아들 몸에 난 모든 상처를 기록하라고. 오늘 난 자국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생긴 멍, 실금, 모든 흔적을 밀리미터 단위로 기록해서 나에게 직보하라고. 이강철 사단장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이전에 생긴 멍. 상습적인 구타가 있었다는 것을 사령관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강철이 황급히 통신병에게 고함을 질렀다. 당장 앰뷸런스. 의무대장, 아니 의무실장. 이강철 사단장 이름으로 당장 위병소로 튀어오라고 해. 위병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헌병대 차량의 사이렌 소리, 사단장의 고함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넋이 나간 마태식의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차수련은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채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 한겨울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은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왜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라는 원망의 눈빛이었다. 차수련은 그 눈빛을 애써 외면했다. 그리고 아들을 의무 후송 차량에 태웠다. 그녀는 이강철 사단장에게 말했다. 사단장실로 가지. 군단장도 그쪽으로 오라고 하게. 예. 사령관님. 검은색 3스타 세단이 넋이 나간 위병소 근무자들과 헌병들에게 연행되는 타긴범 마태식을 뒤로하고 12사단 사령부로 향했다. 사단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차수련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던지듯 부관에게 넘겼다. 이강철 소장. 자네 사단장 부임한 지 얼마나 됐지? 예. 8개월. 되었습니다. 8개월이라. 8개월 동안 사단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나? 아니, 자네가 이렇게 만든 건가? 사령관님. 그럴 리가. 인사사령관 차수련 중장 권한으로 명한다. 차수련은 사단장실 중앙에 섰다. 그녀의 카리스마가 야전의 호랑이라는 이강철을 압도했다. 금일부로 귀관의 12사단, 나아가 3군단 예하 전 부대에 대한 특별 인사 감찰을 실시한다. 내 직속 감찰팀이 내일 아침 헬기로 이곳에 도착할 것이다.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자네 사단의 모든 서류함과 병사들의 입을 내가 직접 열어보겠다. 사령관님, 제발. 그것만은. 차수련이 비웃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저 위병소에서 내 아들이 겪은 일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나? 내 아들이 아니라 이 부대의 그 어떤 병사라도 그런 모욕과 폭행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걸 방치한 자네가 사단장인가? 그때 군단장 중장이 헐레벌떡 사단장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차수련과 동기였지만 인사사령관이라는 보직의 무게 앞에 함부로 말을 놓지 못했다. 차 장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차수련은 군단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간단합니다.
3군단 예하 12사단에서 간부가 병사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심지어 민간인 방문객으로 위장한 나를 년이라고 칭하며 모욕했습니다. 이게 현 3군단의 기강입니다. 군단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 순간 사단장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의무실장이었다. 이강철 사단장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뭐라고? 실금? 이강철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는 수화기를 막은 채 차수련을 향해 거의 기어가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사령관님, 한겨울 이병.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 오늘 발생한 정강이 타박상 외에 좌측 늑골에 아물고 있는 실금 흔적이 발견. 그리고 팔과 등 부위에 최소 2주 이상 된 오래된 피멍 자국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상습 폭행. 그 단어가 사단장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차수련의 눈이 감겼다. 그녀의 주먹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강철의 연꽃이 그 차가운 강철 속에서 들끓는 용암을 감추고 있었다. 이강철 소장, 그리고 군단장.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심판자가 서 있었다. 내일부로 12사단 전체 아니 3군단 전체의 썩은 뿌리를 뽑겠다. 한 놈도 남김없이. 그날 밤 12사단을 지부대의 모든 간부와 병사들은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인제의 겨울보다 더 혹독한 인사사령관의 겨울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겨울 이병은 의무실 침대에서 깨어났다. 진통제 때문인지 몸의 통증은 덜했지만 정신은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진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낯선 천장이 아니라 하얗게 질린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대대장 김상필 중령과 주임원사의 얼굴이었다. 한 이병, 정신이 좀 드나?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나? 대대장 김상필 중령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는 신용까지 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전입신병인 한겨울의 이름조차 몰랐을 사람이었다. 괜찮습니다. 대대장님. 뭐가 괜찮아? 아니, 자네. 아니, 한이병. 왜 말을 안 했나? 자네 어머니가 차수련 사령관님이신 줄은. 김상필 중령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내가 진작 말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는 비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겨울은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이렇게 되었다. 그는 인사사령관의 아들이라는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주홍골 씨를 이마 한복판에 새긴 채 부대원들 앞에 서게 된 것이다. 곧바로 명령이 하달되었다. 한겨울 이병은 금일부로 보직을 변경한다. 사단장 관사 당번병으로 임명한다. 이강철 사단장의 특명이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상습 구타 피해 병사의 보호 및 관리였지만 실상은 12사단 전체의 운명을 쥔 인질이자 성역을 가장 안전한 곳, 즉 사단장 자신의 눈앞에 두겠다는 뜻이었다. 한겨울은 의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사단장 관사로 이송되었다. 그가 자신의 관물대를 정리하러 잠시 생활관에 들렀을 때 그는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그 많던 선임과 동기들, 어제까지 그를 비웃고 구박하고 혹은 동정했던 그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그를 피했다. 그들의 눈빛은 한겨울을 지나 그의 뒤에 서 있는 보이지 않는 삼성 장군을 향해 있었다. 한겨울이 자신의 짐을 챙겨 생활관을 나서는 순간 누군가 들릴 듯 말 듯하게 중얼거렸다. 씨발. 마마보이 새끼. 저 새끼 하나 때문에 부대 전체가 뒤집어지네. 그 말은 칼이 되어 한겨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폭력에서는 해방되었지만
그보다 더 지독한 고립이라는 형벌에 처해졌다. 사단장 관사는 부대 내에서도 가장 아늑하고 따뜻한 곳이었다. 혹한의 인제 날씨가 무색하게 그곳은 언제나 쾌적한 온도를 유지했다. 이강철 사단장은 한겨울에게 명령이 아닌 부탁을 했다. 한이병, 미안하게 됐네. 내가 사단장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네. 자네 어머니, 아니 차 사령관님께도 일단 여기서 편히 쉬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하고. 그것은 황금 세 장이었다. 한겨울은 따뜻한 방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영양가 넘치는 식사를 했다. 그 시각 그의 동기들은 얼어붙은 철책선 위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 터였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어갔다. 뉴스 속보가 터져나왔다. 익명이었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다. 충격. 현역 삼성 장군, 아들 구타 현장 목격. 해당 부대 발칵. 강철의 여장군 사적 복수 논란. 부대 전체가 인사사령부 직속 감찰팀의 칼날 아래 놓였다. 간부들은 줄줄이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병사들은 설문지와 면담에 시달렸다. 부대의 모든 행정은 마비되었다. 그 모든 재앙의 원흉. 한겨울. 그는 사령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수군거림을 느꼈다. 간부들은 그를 보면 흠칫 놀라며 경례를 붙였고 병사들은 그를 재앙의 상징처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저 새끼가 그 사령관 아들이래. 와. 빼기 저 정도면 군 생활 그냥 프리패스네. 프리패스는 무슨. 저 새끼 때문에 우리 휴가 다 잘리게 생겼다. 마 상병이랑 탁 하사 줬댔지만 솔직히 저 새끼도 꼴 보기 싫다. 엄마한테 일러 바친 마마보이. 그날 밤 사단장 관사로 어머니 차수련이 찾아왔다. 그녀는 전투복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다. 며칠 만에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사령관이 아닌 어머니의 것이었다. 겨울아, 몸은 좀 어떠냐? 그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다. 한겨울이 그 손을 피했다. 왜 오셨어요? 한겨울의 목소리는 그가 가진 모든 고통과 원망을 담아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뭐? 왜? 오셨냐고요? 그날 위병소에. 왜 나타나셨어요? 한겨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가 지난 몇 주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었다. 차라리 그냥 맞다가게 내버려 두시지. 몇 대 맞고 그냥 조용히. 저 구석에서 버티다 전역하게 내버려 두시지. 왜 오셨? 한겨울. 이제 전 어떡합니까? 예. 이 부대에서 전 이제 사령관 아들입니다. 엄마 백으로 군 생활 편하게 하는 기생충이라고요.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하고 저 때문에 부대가 망가졌다고 저주합니다. 이게 어머니가 원하신 겁니까? 아들의 절규가 황금 세 장 안을 울렸다. 차수련은 아들의 그 처절한 외침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아들을 구하러 왔다고 생각했다. 썩어 빠진 군의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그 정의 구현의 한복판에서 어떤 낙인이 찍히고 어떤 고통을 받게 될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수련이었다. 강철의 연꽃.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다시 사령관의 가면을 썼다.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 부대, 아니, 이 군 전체의 썩은 뿌리를 뽑아낼 기회다. 한겨울.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의 대한민국 육군 이병이야. 군인답게 행동해. 한겨울은 절망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에게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또다시 군인이라는 차가운 갑옷뿐이었다. 어머니에겐 저는 언제나 그냥 육군 이병이었군요. 아들이 아니라. 나가주세요. 사령관님. 한겨울은 어머니를 사령관님이라고 불렀다. 두 사람 사이에 인제의 겨울보다 더 차갑고 깊은 균열이 생겼다. 차수련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관사를 나섰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아들 한 명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 거대한 부조리와 싸워야 하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들의 그 절규는 그녀의 분노에 더 큰 불을 지폈다. 내 아들을 기생충으로 만든 저 쓰레기들을 단 하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다음 날 새벽 인제 12사단 연병장에는 육중한 헬리콥터 여러 대가 겨울 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일반 전투병력이 아니었다.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날카로운 눈빛의 장교와 부사관들.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 직할 특별감찰팀이었다. 차수련 중장의 칼이자 방패인 그들은 사단장의 브리핑도 무시한 채 곧바로 사단 전체를 헤집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체계적이고 무자비했다. 팀은 3개로 나뉘었다. 제1팀은 서류를 맡았다. 그들은 사단 본부는 물론 김상필 중령이 있는 예하 대대의 행정반과 지휘관실을 급습했다. 그들은 지난 1년간의 모든 행정명령, 징계 기록, 병사 고충 처리 기록, 심지어 파쇄된 문서까지 복구하기 위해 파쇄 기록부까지 압수했다. 제2팀은 병사를 맡았다. 그들은 마음의 편지라는 유명무실한 제도를 비웃듯 모든 병사와의 1:1 익명 면담을 보장하는 인사사령관 직통 한라인을 설치했다. 그리고 생활관을 돌며 무작위로 병사들을 차출해 심층 면담을 시작했다. 제3팀은 간부를 맡았다. 모든 부사관과 장교들을 소환해 리더십 평가와 동료 평가를 빙자한 상호 감시와 고발을 유도했다. 12사단은 그야말로 해체되고 있었다. 사령관님, 대대장 김필승 중령학력 이름 변경 요청 반영 김상필, 김필승의 대대에서 병사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찰팀 장대령이 차수련에게 중간 보고를 했다. 마태식 상병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입 신병들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해왔습니다. 탁인범 하사는 더 악질입니다. 병사들의 휴가증을 걸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자신의 야간 근무를 병사에게 떠넘기고 부대 밖으로 무단이탈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차수련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 정도인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대대장 김필승 중령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묵인했습니다. 예상했던 바였다. 하지만 차수련은 더 깊은 것을 원했다. 왜 묵인했는가? 바로 그때 김필승 중령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김필승 중령은 차수련의 감찰팀이 자신의 대대에 도착하기 전 단 몇 시간의 틈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그는 이미 탁인범 하사의 아버지 국방부 고위직과 통화를 마친 상태였다. 김중령, 걱정 말게. 내가 위쪽 라인에 다 이야기해놨어. 차 장군 저러다 제풀에 지칠 걸세. 여장군이 너무 감정적으로 오버하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어. 자네는 그냥 탁 하사가 근무 태만은 했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선에서 막아. 마태식 상병 그놈 하나 관심병사로 몰아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게. 김필승 중령은 그 윗선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그는 대대의 모든 간부와 병사들을 집합시켰다. 그리고 감찰팀의 면담에 대비한 모범 답안을 하달했다. 잘 들어라. 감찰팀이 와서 이상한 걸 물어봐도 절대 동요하지 마라. 우리 부대는 아무 문제 없다. 마태식 상병.
그놈이 원래 정신이 좀 이상해서 돌발 행동을 한 것뿐이다. 탁하사? 좀 마우스가 거칠긴 해도 속은 따뜻한 간부였다. 알겠나? 그는 특히 탁하사와 친했던 병사들을 따로 불러 회유와 협박을 시작했다. 너희 탁하사랑 친했지? 이번에 입 잘못 놀리면 너희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어. 그냥 아무것도 못 받고 못 들었다고만 해. 그럼 내가 너희 전역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게 해주지. 감찰팀의 칼날이 김필승의 대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단단한 벽에 부딪혔다. 탁하사님이요? 그냥 좀 거친 선임 같았습니다. 폭행은 못 봤습니다. 마 상병이 저러는 줄은 다들 몰랐습니다. 저희 생활관에서는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혹은 회유에 넘어가 모두가 입을 맞춘 듯 모르쇠로 일관했다. 탁인범의 근무 이탈 기록, 금품 갈취 정황은 김필승 중령이 미리 조작해둔 서류 앞에서 증거 불충분이 되었다. 감찰팀장은 차수련에게 보고했다. 사령관님, 저항이 거셉니다. 김필승 중령이 핵심 증인인 병사들을 모두 통제하고 있습니다. 서류도 너무 깨끗합니다.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준비를 했겠지. 차수련은 창밖을 보았다. 인재의 깊은 산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동시에 그녀에게도 외부의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육군 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이 안부 전화를 빙자해 전화를 걸어왔다. 차 사령관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총장님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일선 부대가 너무 흔들리면 아시지 않습니까? 적들이 좋아합니다.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다. 탁인범의 아버지가 속한 군수관리실의 라인이었다. 이거 차 장군이 너무 사적인 감정으로 부대를 와해시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아드님 일은 안타깝지만 군 전체를 생각해서 이쯤에서 범인들만 도려내고 마무리하시는 게 사적 복수. 그녀가 가장 경계했던 프레임이 그녀를 올가매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노가 진실을 밝히는 칼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위한 몽둥이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녀는 감찰팀을 철수시켜야 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김필승 중령과 그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손은 그것을 정확히 노리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황금 세장 속의 한겨울 이병. 그는 사단장 관사의 잡무를 돕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다. 사단장실에서 나오는 각종 잡무 서류들을 분류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서들을 파쇄실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는 재앙의 원흉, 마마보이라는 수군거림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날도 그는 사단장실 한쪽에서 폐기될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다. 문서 제목 부소대장 탁인범 하사보직 변경 요청서 비공식 요청자 55중대장 한겨울의 중대장 요청 사유 상습적 병사 폭언 근무 태만 지휘 통제 불응. 한겨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중대장은 탁 하사의 문제를 알고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 했던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그는 얼어붙었다. 문서의 마지막 장에는 붉은색 잉크로 거대하게 찍힌 도장이 있었다. 반려. 그리고 그 도장 옆에는 날카로운 필체의 서명이 있었다. 대대장. 중령 김필승. 이 문서는 감찰팀의 눈을 피해 김필승 중령이 사단장 라인을 통해 몰래 빼돌려 파쇄하려던 핵심 증거였다. 한겨울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투명 인간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 반려 서류를 조용히 자신의 전투복상의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어머니의 거대한 감찰이 사적 복수라는 저항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한 순간
가장 나약하고 고립되었던 아들 한겨울 이병의 손에 진실의 칼자루가 쥐어지고 있었다. 차수련 중장이 머무는 12사단 사단장 관사의 임시 지휘 통제실. 그곳은 대한민국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최첨단 설비와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대의 모니터가 12사단 예하 부대들의 행정망과 감찰팀의 실시간 보고를 띄우고 있었고 쉴 새 없이 울리는 유선 전화는 군단, 사단, 연대, 대대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특별 감찰은 단순한 조사를 넘어선 사실상의 전쟁이었다. 사령관님, 3군단 예하 55 포병여단에서도 유사 사례가 12건 접수되었습니다. 가혹 행위 및 간부의 직무유기입니다. 55 공병단에서도 보고는 쉴 새 없이 이어졌지만 차수련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녀가 찾고 있는 핵심이 보이지 않았다. 마태식 상병과 탁인범 하사의 개인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직감했지만 12사단의 모든 간부들은 거대한 방어막을 친 것처럼 입을 닫고 있었다. 특히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필승 중령 대대장의 라인은 쇳덩이처럼 단단했다. 그때 그녀의 책상에 놓인 비화기가 아닌 직통 청색 전화가 울렸다. 육군 참모총장, 즉 사성 장군과의 직통 라인이었다. 인사사령관입니다. 차 장군. 지금 뭐 하는 건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보고 드린 대로 3군단 예하 부대들의 기강 회의 실태를 특별 감찰 중입니다. 기강 회의? 차 장군, 지금 인터넷 포털 메인 화면에 뭐가 떴는지 아나? 강철 여장군의 사적 복수, 아들 위해 사단 세운 3스타. 이게 지금 자네가 말하는 기강 회의 실태인가? 차수련은 입술을 깨물었다. 언론이 터졌다. 총장님, 그것은 듣게 차 장군. 나도 자네 심정 모르는 바 아닐세. 나도 아들 둘 키운 애비야. 내 아들이 군대에서 그 꼴을 당했으면 나라도 눈이 뒤집혔겠지. 하지만 자네는 그냥 애미가 아니야.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고 인사사령관이야. 총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금 자네의 그 분노 때문에 3군단 전체가 마비됐어.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우려를 표하셨네. 심지어 군수관리실 쪽에서도 볼멘 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탁하사, 그놈 아비가 누군지 자네도 알지 않나? 그자가 국회며 청와대며 쑤시고 다니면서 인사사령관이 직권을 남용해 아들 사적 복수를 한다고 울고 다니는 모양이야. 그것이 핵심이었다. 탁인범 하사의 아버지, 국방부 군수관리실의 고위 공무원.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군 내부의 라인을 넘어 정치권까지 움직이며 그녀를 감정의 눈먼 여장군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차수련 중장. 이건 내 명령은 아닐세. 하지만 권고일세. 감찰팀 당장 철수시키게. 마태식이, 탁인범이, 그리고 지휘 책임 물어서 김필승이까지. 그놈들만 징계하고 이쯤에서 덮으라는 게 군 수뇌부의 의중일세. 자네가 이 전선을 감당할 수 있겠나? 자네 혼자 군 전체를 상대로 싸울 셈인가? 자네. 그러다 옷 벗을 수도 있어. 내 말 명심하게. 전화가 끊겼다. 차수련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사적 복수. 그녀가 가장 경계했던 프레임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분노는 진실을 밝히는 칼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위한 몽둥이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녀는 패배감을 느꼈다. 군 전체를 상대로 싸울 힘은 그녀에게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분노가 사적인 것이 일부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12사단 사령부 본부대 병사식당. 한겨울 이병은 황금 세장 속에서 유령처럼 지내고 있었다. 사단장 관사 당번병.
그것은 모든 병사들이 꿈꾸는 꿀보직이었지만 그에게는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그가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을 때 식당 전체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잦아들었다. 수백 개의 눈이 그에게 향했다. 동정, 경멸, 호기심, 그리고 노골적인 적에. 그는 애써 그 시선들을 외면하며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밥알을 억지로 입에 밀어넣고 있을 때였다. 야, 자리 좀 비켜라. 귀하신 몸 식사하시는데. 본부대 소속의 한 상병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조용히 해. 저분 그냥 이등병 아니셔. 중장님 아드님이시잖아. 아, 맞다. 더 프린스. 저분 때문에 우리 사단 전체 휴가, 외박 다 통제된 거 알지? 아이고 씨발. 고맙기도 해라. 프린스? 프린세스 아니냐? 엄마. 나 맞았어. 하고 일러바친 마마보이 새끼. 마마보이. 그 단어가 한겨울의 귓전을 때렸다. 그는 식판을 쥔 손을 하얗게 떨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전투복 상의 안주머니를 매만졌다. 그곳에는 어제 파쇄실에서 빼돌린 반려 문서가 그의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게 바스락거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자신을 조롱하던 상병과 눈이 마주쳤다. 상병은 비웃음을 날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어쩔 건데? 너도 내 엄마한테 이를래?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한겨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밥을 더 먹을 수 없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사적 복수라는 프레임에 갇혀 곧 철수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엄마 백으로 부대를 뒤집어 엎고 숨어버린 마마보이로 이 부대에 낙인 찍힐 것이다. 마태식과 탁인범 그리고 김필승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이 모든 일은 불운한 사고로 덮일 것이다.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폭력에서 벗어났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낙인과 고립에 갇혔다. 이건 내 문제야. 내가 끝내야 해. 그는 식당을 나와 사령부의 차가운 복도를 걸었다.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어머니의 거대한 분노가 보지 못한 것. 어머니의 감찰팀이 찾아내지 못한 것. 김필승은 왜 탁인범을 감쌌는가? 그 반려 문서가 그 답의 시작이었다. 그는 그 문서를 들고 찾아가야 할 단 한 사람을 떠올렸다. 그 문서의 작성자.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살당하고 어쩌면 지금쯤 희생양이 될 준비를 하고 있을 사람. 자신의 중대장이었다. 한겨울은 결심했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등병 한겨울로서 이 진실을 직접 파헤치기로. 그는 자신의 황금 세장을 스스로 열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겨울 이병에게는 사단장 관사 당번병이라는 신분이 오히려 자유를 주었다. 그는 사단장 심부름을 핑계로 사령부 본청을 빠져나와 감찰팀의 눈을 피해 자신의 옛 부대, 즉 김필승 중령이 지휘하는 대대 막사로 향했다. 막사는 죽은 듯이 조용했다. 감찰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폐허와도 같았다. 병사들은 모두 생활관에 통제되어 있었고 간부들은 행정반에 모여 대책회의인지 자아비판인지 모를 음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겨울은 자신의 옛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다. 누구? 한이병. 문을 열어준 사람은 중대장 박민석 대위였다. 그는 불과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이었다. 책상 위에는 전출 서류와 경위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이번 사태의 1차 희생양이었다. 지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되고 최전방 GOP의 소대장급으로 강등되어 쫓겨날 운명이었다. 어쩐 일인가? 자네, 이제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 아닌가? 박 대위의 목소리에는 자조감이 묻어났다. 중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겨울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전투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반려 문서를 꺼내 박 대위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박민석 대위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에이, 이걸 자네가 어떻게 해? 사단장실 파쇄함에서 발견했습니다. 중대장님, 왜? 대대장님은 이 요청을 묵살하셨습니까? 탁인범 하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박민석 대위는 한참 동안 그 문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대단한 사람. 맞지. 그놈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박 대위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웃었다. 한이병. 자네 어머니. 차 사령관님은 지금 가옥행이라는 나무만 보고 있어. 하지만 진짜 괴물은 그 뒤에 숨어있는 부패라는 숲이야. 그는 담배를 한 갭이 물었다가 한겨울을 보고는 황급히 내려놓았다. 내가 왜 보직 해임되는지 아나? 탁 하사의 비위를 묵인해서? 아니, 감히 그 비위를 윗선에 보고하려 했기 때문이야. 박 대위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네가 본 그 문서는 내 세 번째 보고서였네. 비공식적인 호소문이었지. 그 전에 두 번의 공식 보고는 대대장 김필승 중령이 그냥 찢어버렸어. 왜? 도대체 왜? 진급. 그리고 돈. 박민석 대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탁인범 하사의 아버지. 국방부 군수관리실의 실세 중 실세야. 그자가 우리 군의 모든 신형 장비와 물자 보급 순서를 정하는 사람이라고. 김필승 중령. 그 작자는 진급에 미친 인간이야. 다음 인사의 대령으로 진급해서 연대장으로 나가는 게 유일한 목표지. 그래서 김필승은 탁 하사의 아버지에게 꼬리를 쳤어. 아드님, 제가 책임지고 편안하게 군 생활 마칠 수 있도록 돌보겠습니다. 그 대가로 뭘 받았을까? 한겨울은 숨을 삼켰다. 우리 대대 12사단 내에서도 가장 후방이고 낙후된 부대였지. 그런데 최근 6개월 사이에 뭐가 들어왔는지 아나? 전군 최신형 전투 차량, 신형 방탄 헬멧, 심지어 대대 막사 전체 리모델링까지. 전부 우리보다 더 급한 전방 GOP 부대들을 제치고 우리가 먼저 받았어. 김필승 중령의 지휘 성과로 포장됐지. 그 덕에 그는 우수 지휘관 표창까지 받았고. 그럼 탁인범 하사는? 그렇지. 탁 하사는 인질이자 보험이었어. 김필승은 진급 로비와 부대 치적을 위해, 탁 하사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편의를 위해 서로 거래를 한 거야. 탁인범이 부대에서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하든 병사들을 때려 죽이든 김필승은 눈 감아줘야 했던 거지. 그게 거래 조건이었으니까. 한겨울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그의 어머니. 강철의 연꽃 차수련은 아들이 맞았다는 분노에 사로잡혀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분노의 칼날은 정작 썩어 문드러진 핵심에는 닿지도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가혹행위라는 껍데기만 건드려 그 뒤에 숨은 거대한 군수비리와 인사청탁이라는 본체를 완벽하게 숨겨주는 연막이 되어버린 것이다. 김필승 중령과 탁 하사의 아버지는 지금쯤 여장군의 히스테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웃고 있을 터였다. 한이병. 박 대위가 절망적인 눈으로 그를 보았다. 이제 알겠나? 자네 어머니가 이 감찰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분은 사적 복수에 미친 여자가 되는 거고 나는 내부 고발을 하려다 튕겨나간 무능한 장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저 악마 같은 김필승은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고 유유히 빠져나가겠지. 이게 군대야. 한겨울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전투복 안주머니에 발려 문서가 강철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아닙니다. 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대장님. 한겨울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이등병 혹은 마마보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이 문서는 어머니께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쩔 셈인가? 이 진실은 외부의 칼이 아니라 내부의 칼로 베어야 합니다. 인사사령관이 아니라 이 부대의 진짜 주인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한겨울은 결심했다. 그가 찾아가야 할 단 한 사람. 이 12사단의 왕. 야전의 호랑이라 불리지만 지금은 삼성 장군의 위세에 눌려 자신의 집을 통째로 내준 채 숨죽이고 있는 사람. 사단장 이강철 소장이었다. 그날 밤 12사단 사령부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차수련 중장에게 철수 권고가 내려졌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졌고 감찰팀의 기세도 한풀 꺾여 있었다. 그들은 내일이면 짐을 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필승 중령을 위시한 부패의 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사단장 이강철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야전의 호랑이로 불릴 만큼 강직한 군인이었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철저한 구경꾼이었다. 삼성 장군이자 육군 본부의 실세인 차수련의 분노 앞에서 이성 야전 사단장인 그는 자신의 사단이 해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감찰이 사적 복수라는 프레임에 갇혀 좌초되는 것을 보며 그는 일말의 안도 감사다니 더 이상 망가지지 않을 테니과 동시에 더 큰 무력감 결국 썩은 뿌리는 건드리지도 못했으니를 느끼고 있었다. 똑똑. 누구인가? 이 시간에 문을 연 것은 당직 부사관이 아니었다. 사단장 관사 당번병. 그 이등병. 한겨울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보직 해임되어 대기 중이던 박민석 대위가 죄인처럼 서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한이병. 이강철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사단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관사의 일이라면 내일. 관사의 일이 아닙니다. 한겨울은 성큼성큼 이강철 소장의 책상 앞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등병이 이성 장군의 집무실 책상 앞으로 허락도 없이 걸어 들어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이병, 자네 지금. 이강철이 호통을 치려는 순간 한겨울이 완벽하게 각 잡힌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식당에서 마마보이라 조롱받던 나약한 이등병의 것이 아니었다. 사단장님, 육군 이병 한겨울. 보고드립니다. 그 우렁찬 목소리에 이강철은 순간 압도당했다. 저는 이 시간부로 차수련 중장의 아들이 아닌 제12보병사단 이병 한겨울로서 사단장님께 정식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단장님, 현재 진행 중인 인사사령부의 감찰은 사적 복수라는 오명 속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 감찰이 진짜 적을 쫓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겨울은 품 안에서 반려 문서를 꺼내 이강철 소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이강철 소장은 그 문서를 알아봤다. 김필승 중령이 어제 자신에게 행정착오로 폐기될 문서라며 슬쩍 결재를 올렸던 바로 그 문서였다. 이것은 박민석 대위가 탁인범 하사의 전출을 요청했으나 김필승 중령이 묵살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뒤에 서 있던 박민석 대위가 앞으로 나섰다. 사단장님, 김필승 중령은 국방부 군수관리실과의 검은 거래를 위해 탁인범 하사의 비위를 의도적으로 묵인해 왔습니다. 박 대위는 김필승 중령이 어떻게 자신의 진급을 위해 부대 물자를 우선 배정받고 그 대가로 탁 하사를 비호했는지 그 모든 거래의 정황을 낱낱이 보고했다. 한겨울이 말을 이었다. 사단장님, 차수련 사령관님의 분노는 가혹 행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김필승 중령과 그 뒤의 세력은 사적 복수라는 방패 뒤에 숨어 이 모든 군수 비리와 인사 청탁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강철 소장의 눈빛이 야전의 호랑이처럼 번뜩이기 시작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왜 김필승이 그토록 탁 하사를 감쌌는지, 왜 국방부의 높은 분들이 차수련의 감찰을 방해했는지. 그들은 차수련의 엄호의 분노를 이용해 그들의 더러운 범죄를 덮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사단이 썩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삼성의 위세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사단장님, 한겨울이 이강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다. 이것은 인사사령관의 사적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12사단장님의 내부 비리 척결이 되어야 합니다. 저들의 프레임을 깨트릴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차수련 중장이 아니라 이 부대의 주인인 이강철 사단장님이십니다. 인사사령부의 감찰이 실패하도록 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이 자리에 사단장님의 칼로 젖썩은 뿌리를 도려내십시오. 사단장님의 권한으로 김필승 중령을 수사하십시오. 그것만이 저들의 방패를 깨고 차수련 사령관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무엇보다 이 12사단 우리 을지부대의 명예를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강철 소장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책상 위에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가 연결한 곳은 차수련 중장의 임시 지휘 통제실이 아니었다. 나 사단장이다. 그의 목소리는 인제의 겨울 공기처럼 낮고 차갑게 울렸다. 지금 즉시 12사단 헌병대장 군사경찰대장과 감찰 참모를 내 집무실로 호출한다. 5분 준다. 전원 비상소집.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겨울 이병과 박민석 대위를 바라보았다. 이병 한겨울, 대위 박민석. 예, 사단장님. 자네들의 보고는 공식 접수되었다. 지금부터 두 사람은 내 직속 비서실에 대기한다. 이강철 소장 명의로 12사단 군수 비리 및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 수사를 개시한다. 차수련의 감찰팀이 철수를 준비하던 그 밤 야전의 호랑이 이강철 소장이 마침내 자신의 영토에서 사냥을 시작했다. 사적 복수라는 거대한 태풍의 눈 속에서 진실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칼이 가장 예상치 못했던 이등병의 손에 의해 뽑혀나온 순간이었다. 밤 10시 12사단 사령부 본청. 이강철 소장의 집무실에서 터져나온 명령은 차수련 중장의 특별 감찰보다 훨씬 더 빠르고 날카롭고 무자비했다. 인사사령부의 감찰이 거대한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려다 사적 복수라는 암초에 걸린 형국이었다면 이강철의 수사는 썩은 부위만을 정확히 도려내는 외과 수술용 메스와 같았다. 헌병대장은 예, 사단장님. 금일 20-20으로 55대대장 김필승 중령을 직권 남용 및 군수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직위 해제 및 긴급 체포한다. 내 집무실로 보고하러 들어오는 길에 즉시 연행해. 그 어떤 통신 장비도 사용하지 못하게 손부터 결박하도록. 감찰 참모는 예. 김필승 중령 연행과 동시에 대대장실, 관사, 그리고 55군수 창고를 압수수색한다. 내가 찾는 것은 타긴범 하사 관련 서류가 아니다. 최근 6개월간 반입된 모든 군수 물자, 보급 리스트와 김필승 중령의 개인 컴퓨터 및 통화 내역이다. 싹 다 뒤져. 야전의 호랑이는 더 이상 숨죽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영토에서 벌어진 불경한 거래를 응징하기 위해 발톱을 드러냈다. 한겨울 이병과 박민석 대위는 그 명령이 하달되는 모든 과정을 사단장 집무실 구석에서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한겨울은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지휘권의 무게라는 것을. 같은 시각 55대대장실. 김필승 중령은 자신의 책상 위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방금 윗선으로부터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은 참이었다. 김중령. 차 장군 내일 철수한대. 역시 너무 오버한다 싶었지. 자네는 이번 일로 액땜했다 생각해. 탁 하사 아버지가 자네 진급, 이번에는 확실히 밀어주겠다고 하더군. 박민석 대위 그놈 하나 꼬리 자르고 끝내세.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들 하나 때문에 군 전체를 뒤흔든 감정적인 여장군은 결국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때 집무실 전화가 울렸다. 사단장 비서실이었다. 대대장님, 사단장님께서 긴급히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본청으로. 올 것이 왔군. 김필승은 씩 웃었다. 사태 수습을 위한 마지막 지시를 받으러 가는 길이라 생각했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무실 문을 나섰다. 사단장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 그는 그곳에서 12사단 헌병 대장 중령과 마주쳤다. 김 대장. 늦은 시간에 웬일인가. 김필승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헌병 대장은 그의 손을 잡는 대신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김필승 중령. 현 시간부로 귀관을 직권 남용 및 헌병 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뒤에 서 있던 헌병 2명이 김필승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뭐야. 이거나. 이강철 사단장님이 날 불렀어. 너희 지금 미쳤어? 이거 안 놔. 김필승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을 부른 것이 격려가 아니라 체포였다는 것을. 그는 인사사령부의 감찰팀이 자신을 연행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자신을 체포한 것은 같은 사단의 동료인 12사단 헌병대였다. 에이, 이건 차수련이 시킨 짓이냐? 그 미친 여자가. 난 국방부. 그의 입이 헌병의 손으로 틀어막혔다. 사적 복수라는 방패는 같은 부대원인 이강철 사단장의 공무 집행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밤 11시. 인사사령부 감찰팀이 머무는 사단장 관사임시 지휘 통제실. 차수련 중장은 착잡한 심정으로 철수 명령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패배했다. 아들이 맞았다는 분노로 시작한 이 전쟁은 사적 복수라는 오명만을 남긴 채 끝나가고 있었다. 아들은 그녀를 사령관님이라 부르며 등을 돌렸고 부패의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꼬리만 자르고 돌아가게 생겼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령관님, 12사단장 이강철 소장입니다.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온 이강철 소장의 얼굴은 며칠 전 위병소 앞에서 공포에 질려있던 패잔병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호랑이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의 허리는 꼿꼿했다. 철수 준비 하고 계셨습니까? 보다시피 이 소장에게는 미안하게 됐네.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단을 시끄럽게 만들었어. 철수하면 이강철 소장 자네 선에서 김필승 중령과 관련자들을 적절히. 아니요. 이강철 소장이 차수련의 말을 잘랐다. 사령관님은 철수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철수하셔야 합니다. 인사사령부의 감찰은 이것으로 공식적으로 실패해야 합니다. 이 소장? 하지만 이강철이 자신이 들고 온 서류철을 그녀의 책상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제12사단의 수사는 방금 시작되었습니다. 차수련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김필승 중령의 집무실에서 압수한 자료입니다. 이강철은 서류철을 펼쳤다. 그곳에는 탁인범 하사의 이름이 아닌 수많은 군수 물자 보급 리스트와 김필승 중령이 국방부 윗선과 주고받은 노골적인 인사청탁 문자 내역이 담겨 있었다. 김필승 중령은 자신의 진급을 담보로 12사단이 받아야 할 보급품의 순서를 조작하고 특정 업체의 물자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국방부 모 실세의 아들 탁인범을 비호해왔습니다. 차수련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분노가 가옥행위라는 좁은 길에 갇혀있는 동안 진범들은 군수빌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다. 이걸 이 소장이 어떻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강철은 고개를 저었다. 사령관님의 아들, 그는 잠시 말을 고쳤다. 아니요.
제12보병사단 이병 한겨울. 그 병사가 이 모든 진실을 직접 파헤쳐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박민석 대위와 함께 말입니다. 겨울이가? 그 병사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적 복수라는 오명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속한 12사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수사는 사령관님의 분노가 아니라 사단장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차수련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분노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음을. 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황금 세장에 가둬두었지만 그 아들이 홀로 그 세장을 뚫고 나와 진흙 속에서 진실을 건져 올렸음을. 그 아들이 자신과 12사단 그리고 군 전체의 명예를 구했음을. 사령관님, 이제 이것은 차수련의 복수가 아닙니다. 이강철의 부대 정화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는 외부 감찰이 아닌 내부 고발을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라도 저의 이 수사를 사적이라 매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강철 소장은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편히 철수하십시오. 나머지는 이 12사단장이 제 명예를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차수련은 홀린 듯이 관사를 나섰다. 인제의 겨울바람이 그녀의 붉어진 눈시울을 차갑게 식혔다. 저 멀리 관사 입구에 한겨울 이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단장 관사 당번병으로서 손님인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겨울아. 네. 사령관님. 여전히 사령관님이었다. 그 호칭이 차수련의 심장을 찔렀다. 이강철 소장에게. 다 들었다. 왜? 나에게 가져오지 않았지? 그 증거를. 한겨울은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수치심이 없었다. 그저 인재에 얼어붙은 호수처럼 맑고 단단한 빛이 감돌았다. 어머니의 분노는 너무 거대해서 진실을 덮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분노는 저를 피해자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기생충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기 이전에 이 부대의 이등병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칼이 아니라 저의 진실로 이 싸움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한겨울이 한 걸음 다가섰다. 이 진실이 어머니의 감찰이 사적 복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군의 썩은 뿌리를 직감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그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피워낸 군인이었다. 겨울아. 차수련의 강철 같던 가면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그토록 아들에게 입혀주려 했던 군인이라는 갑옷이 실은 아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였음을 깨달았다. 미안하다. 그녀는 계급장을 떼고 삼성 장군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아들을 끌어안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아들아. 한겨울도 어머니의 등을 감싸 안았다. 인제의 혹독한 겨울밤 얼어붙었던 모자의 시간은 그렇게 서로의 체온으로 비로소 녹아내리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